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53번째 시간입니다. 경칩도 지나고 이제 봄 발자국이 살며시 우리 곁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필가님은 정양해 수필가이십니다. 구서 여자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학교법인 영산학원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2005년 에세이 문학 봄호로 등단하여 느티나무 그늘 아래 꿈꾸지 않는 꿈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한국 본격문학가 협회 회원이고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 회원이며 부산 문인협회 회원이고 일신문학 회원입니다. 제4회, 제5회 에세이 문학상을 수상하고 교보문고 주간 제1회 패밀리북 이벤트에 제우스로 당선된 수필가이십니다. 이제 정양해 수필가님의 수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백수살이 정양해. 시절은 하수상해도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온다. 겨울을 잘 보낸 꽃봉오리가 봄을 만나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여느 봄과 마찬가지로 꽃마중을 나섰다. 차를 버리고 오롯이 걸어서 봄의 향연을 느껴볼 참이다. 세상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유채꽃의 노랑 물결이 언덕 위의 벚꽃과 조화를 이룬다. 30리 벚꽃길에서 내려다보는 유채밭의 끝은 갈대숲과 맞닿아 있다. 늪지에 발을 묶고 바스륵대는 갈대들은 아직 봄을 만나지 못한 건지 지난 가을 그대로다. 샛노란 유채꽃들은 아이들의 얼굴 같고 구부러져 서걱거리는 갈대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인다. 나는 화려한 유채꽃보다도 여린 꽃들을 병풍처럼 바람막이 해주는 갈대숲에 더 눈이 간다. 갈대는 가느다란 허리에 서로를 비비면서 바람에 흔들릴 뿐 넘어지지 않는다. 유채꽃과 갈대는 서로가 안 다치게 기대면서 공존한다. 윤기일은 어머니의 육신도 유채꽃을 지키는 갈대처럼 구부정하시다. 나는 어머니께 봄이 오는 소리라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다. 호모 흔드레드, 즉 100세 시대에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최근의 화두이다. 나는 벚꽃이 흘러내리는 뚝방에 앉아 백수에도 홀로 사시는 어머니를 생각한다. 100살까지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상은 가끔 알려졌지만 어머니는 전업주부의 번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므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일제강점기를 견디고 6.25 동란을 건너서 얼추 100년을 살아내신 어머니는 사는 동안 기쁨의 시간이 많았지만 가족과 친구의 죽음도 겪은 질곡의 세월이었다. 가족에게 헌신한 세월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들, 딸, 손자, 증손자들을 사랑하지만 그들과의 동거를 거부하고 자립을 선택하신다. 서울살이가 갑갑하다는 게 핑계지만 심지어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돌보미도 마뜩잖아 하시면서 홀로 생활의 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신다. 내 친구들은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지 말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슬기로운 백수살이 연수를 받자고 농담을 한다. 내가 관찰한 어머니의 건강 백수 비결은 부지런함, 인내심, 배품인 것 같다. 진달래꽃의 새 살은 옅은 분홍이지만 지기 전에는 붉은 빛이 절정에 다다른다. 어머니의 삶도 갈수록 진해지고 지혜롭다.
허리가 굽은 어머니가 봄을 맞는 슬기로움은 독립적인 의식에 있다. 대체 어머니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봄이 되면 어머니는 겨우내 닫아 두었던 재봉틀의 뚜껑을 여신다. 섬유의 올을 뽑아서 천 조각을 한 땀 한 땀 이어 머릿속에 그려둔 작품을 만드신다. 디자인이나 제도, 스토리보드 같은 건 없어도 솜씨는 장인 수준이다. 작품 완성 후의 성취감과 선물을 줄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어머니는 뿌듯함도 느끼신다. 세상이 시끌시끌해도 궁금하지가 않으신지 어머니는 미스터 트롯의 TV 채널을 고정하신다. 어머니의 원픽은 청소년 가수 정동원이다. 나는 어머니가 가수 따라 채널을 돌리는 것을 예전에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그늘이 점점 발달해가는 5월에 하동의 정동원 카페와 정동원 길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정동원만큼 덜 성숙한 메타스콰이어 가로수를 배경으로 어머니가 내 사진도 찍어주셨다. 카페에서 브로마이드와 등신대의 정동원 얼굴을 쓰다듬는 어머니는 첫 경험이 무척 생경해 보였다. 코끝이 아려와 첫 경험이 마지막 경험이 되지 않게 다시 모시고 오겠다는 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살다가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다. 나는 삶에 지쳐 눈을 뜨기도 싫은 날에 어머니를 질문했다. 칠곡의 100년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느냐고. 어머니는 그 어디에 시름을 날려보내고 인고의 세월을 건넜을까 궁금했다. 어머니의 대답은 번역해보면 배부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도 겪었지만 모진 겨울을 견디면 봄이 와서 꽃이 피듯이 망각의 섭리에 불행을 묻는다는 의미였다. 인생의 마디마디 박힌 옹이들을 제거할 기회를 잃고 그것들을 안고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어 봄을 맞는 고난은 사람을 더 성숙하게 한다. 어머니가 90 중반부터 100살이 두렵다고 되뇌었지만 이젠 100세 공포를 극복하고 담담해 보인다. 지나간 봄은 다시 오지만 우리네 인생은 떠나면 다시 올 수가 없으니 어머니처럼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충실함이 최선일 것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여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꽃밭의 모라는 매년 다시 피어오르고 꽃인 자리엔 잎이 나도 100세 인생 쓰러지면 어머니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감정 소모할 시간도 없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자. 인생의 마지막 장이 마무리되고 나면 커튼콜이 없이 막이 내리고 나면 암흑이다. 속전속결로 한 줌의 재로 남는 게 인생이다. 어머니의 삶에 막이 내리기 직전에도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면 나는 좋겠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마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쇼핑몰 아마존이 아닌 시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으로 여행지를 선택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찬 여성 가이드 이기영님의 강한 이끌림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의 역마살이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북위에서 지구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적도 부근에 위치한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사는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넓이의 70배나 되는 아주 넓은 짐작할 수도 없는 숲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 너무나 궁금하여 여행을 떠나보기로 합니다. 우리의 추운 겨울은 그쪽은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아마존은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의 약 70배 정도를 생산해내는 곳으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산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크고 작은 다양한 식물이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에는 고무가 나오는 나무, 줄기를 자르면 하얀 물이 나오는 나무, 가늘게 잘라서 불에 태우면 소금이 나오는 나무 등 신기한 나무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도 많이 훼손되어 심각한 지구 위기가 오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존이라 불리게 된 까닭은 스페인 원정대가 아마존을 탐사할 때 용맹스러운 아마존 여자 원주민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었는데 여자 원주민의 모습이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조나스를 떠올린다고 하여 아마존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아마존이 엄청난 숲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대한 아마존 강이 숲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역 면적과 가장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마존 강에는 바다가 아닌 강에서 사는 돌고래, 보토, 가축이나 사람까지도 공격하는 육식성 물고기 피라냐, 강력한 전기를 일으키는 전기 뱀장어, 바다와 강에서 모두 살 수 있는 황소상어, 세계 최대의 담수어로 5m까지 자라는 피라루쿠 등 다양한 물속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숲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인 아나콘다, 최상위 포식자, 제규어, 독을 가지고 있는 독화살 개구리, 엄청난 크기의 자이언트 모기 등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거대한 강 위에 만들어진 숲과 그 숲과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로 어우러진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는 그곳을 두루 둘러보러 여행을 떠납니다. 이기영이라는 당찬 가이드가 함께 하자는 바람에 남편은 무얼 자르려다가 전기톱에 발을 다쳤는데 계속 의사 선생님을 졸라대서 겨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걷지 말고 방에서는 다리를 올려놓고 있으라는 허락을 받고서야 떠나는 길입니다. 새벽 2시에 아들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영종도에서 떠나는 여행 첫날 13시간 만에 내린 아틀란타 공항 검색대는 심란한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짐들을 다 찾아서 검색대를 거쳐 까다로운 심사를 끝냈는데 그나마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짐을 찾아 마이애미로 붙이고 함께할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마이애미 공항 바닥은 조개 껍질 문양이었습니다. 10개국의 땅을 밟게 될 우리는 한 달간 여정 6,959마일, 약 1,2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정을 항해합니다. 그 간략 일정은 대강 인천에서 아틀란타를 거쳐 마이애미로 갑니다. 그리고 세인트 바츠의 구스타비아 해상을 거쳐 세인트 루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브라질 산타렘으로 도착하여 브라질 보카 다 발레리아 원주민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마나우스로 갔다가 브라질의 파린틴스에서 구경을 하고 프렌치 기아나의 네블스 아일랜드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을 거쳐 로쏘 도미니카로 갑니다. 브리티스 버진 제도인 버진 고다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칼로 레반타토로 갔다가 마이애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다시 뉴욕을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캐리비안 해상을 거치며 크루즈 레카타호에서 한 달간 내 집처럼 배에서 자고 배에서 놀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행보다 더 큰 공부는 없다고 성천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셨지요. 여행은 바로 인생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힘든 과정이듯이 여행 또한 힘든 과정입니다. 좋은 집을 두고 좋은 가족을 두고 풍부한 인생 경험으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길 위에 나를 팽개쳐 고생길을 일부러 자초하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일이긴 해도 이 고생길을 일부러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물, 그리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새로운 자연을 만나면서 흥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걸어야 할 길처럼 선택한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마이애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1박하고 마이애미 시내 관광을 마친 후 오세아니아 크루즈 회사의 레카타란 배를 탑니다. 남국의 이파리들이 환영하듯 너울거립니다. 호텔 방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더운 나라 바닷가의 이색적인 경치입니다. 첫날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인트 바츠 섬 구스타비아로 갔습니다. 남편이 아픈 다리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늦게 합류하였기 때문에 1일 관광 예약이 하나도 되지 않아 제일 먼저 나가는 텐드보트를 타고 구스타비아 항구에서 택시 하나를 잡아 자유관광을 하기로 합니다. 1493년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이 섬은 그의 형제인 바르텔레미의 이름을 땄습니다. 1648년 인근의 세인트 키츠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식민지화되었으나 실패하고 1651년에 말타 기사단에 팔렸다가 칼리브 인디안 원주민의 습격으로 섬은 파괴되고 식민주의자들은 학살당했습니다. 1763년 세인트 바츠는 노르망디와 브레타뉴 출신의 프랑스 선원들에 의해 식민화는 성공하였고 프랑스 해적들은 스페인 갤리선에서 약탈한 물건들로 이 섬의 경제를 호전시켰습니다. 박멸자 몬바라는 프랑스의 귀족 출신의 해적은 세인트 바츠를 그의 모항으로 삼고 많은 보물들을 가버너 곳 또는 살린의 모래사장에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점진적으로 해적들은 소상인, 무역상, 어부와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은 사탕 경제에 편입되기는 너무나 작고 암석이 많고 건조했습니다. 세인트 바츠는 1784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루이 14세의 산하에 의해서 스웨덴의 항구 괴텐보크와 교환으로 갑작스럽게 스웨덴에 팔렸습니다. 스웨덴 소유의 자유항으로서 세인트 바츠는 무역의 중심지이자 18세기의 식민전쟁 동안 공급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1878년에 프랑스가 이 섬을 다시 사들여 1946년에 마르티니크, 과달루페, 세인트 바츠는 프랑스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프랑스 해외 영토가 되었습니다. 수도 구스타비아의 건물, 묘지, 거리의 이름들은 아직도 스페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67년에 영국은 개선의 희망은 없고 부담은 증가되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서인도 영토에서 철수하였지만 프랑스는 이 섬들의 지원을 증가하여 지난 20년간 세인트바츠의 인구는 2배로 증가되었고 미국의 재벌 록펠러와 세계적인 스타들의 별장과 명품 부티크 샵들이 즐비한 호화로운 섬 중의 한 곳이 되었습니다. 구스타비아 항구에는 값비싼 요트와 크루즈 배들로 연중 북적거리며 코발트색 비치가 연중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묵상시 한 편을 써봅니다. 그랜드 폰드에서 하태무 대서양을 흐르던 레카다호에서 작은 텐더보트를 타고 세인트 바츠 섬에 닿았다. 우리를 대물고 온 바람은 결국 대서양과 캐리비안, 고작 그들이 만나는 어우름에 멈추었다. 광활한 바다가 포마를 일으키며 큰 넋두리로 포효하는 곳. 낮은 언덕 하나에 몸을 기대어 음료수병 들이키며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이곳에 왔노라는 증명사진 한 장. 그게 크게 대수롭지 않다 하더라도 바닷가의 구멍 뚫린 조약돌, 파도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바닷물, 잔잔히 일렁이는 풀꽃들의 이야기, 방금 지나온 러시아 무용수 망명자의 낡은 집, 그 심장 모양의 나무 구멍 사이로 들여다보던 옛 이야기, 벗은 여인이 거닐던 샬라인 바다가 이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생각나지 않을까? 한 조각 펠린의 다른 캐리비안의 삶을 산 내 그림자가 포시시 분홍빛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지 않을까? 모년 모월 모시 그랜드 폰드 바닷가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의 한 순간에 샬라인 바닷가 누드비치에서 벗은 여인 하나가 파도를 탑니다. 토플리스, 샬린, 거버너 해변은 사실상 누드비치라 합니다. 루돌프 누레예프의 집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무용수이자 안무가로 그의 시대에서 가장 기교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남성 무용수였습니다. 1938년 이르크츠크에서 태어나 15살부터 본격적으로 춤추기 시작해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레닌그라드 발레 학교에서 수업했고 1958년 키로프 발레단의 솔리스트가 되었습니다. 1961년 키로프 발레단의 파리 공연 중 망명해 1962년 로얄 발레단이 들어가 마고트 폰데인과 파트너가 되어 많은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그는 1966년 백조의 호수를 재안무한 것을 시작으로 1973년 돈키호테 등 19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안무가인 프리파가 안무한 작품들을 재안무해서 공연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1972년 제작된 필름 나는 무용수이다 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2년 그의 자서전이 발간되었고 1982년 오스트리아 국적을 받아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프랑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예술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1993년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붉은 꽃이 하늘을 뒤덮는 구스타비아 항구. 크루즈에서 나온 사람들은 정자에 앉아 관광의 차례가 올 때까지 쉬거나 상점을 기웃거립니다. 너무나 비싼 동네였지만 세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항구가 낮아 크루즈는 바다에 떠 있고 텐드보트가 사람을 실어 나르며 바다를 오갑니다. 세인트 바츠는 21평방킬로미터의 거기로 서평의 기회와 맛난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박두진 씨 꽃구름 속에 배행숙 소프라노의 노래입니다.